1945년 4월 29일 157년대 보병부대는 뮌헨 외곽의 벽으로 둘러싸인 복합단지로 진군했다. 초기 정찰에서는 어떤 교전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통적인 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장면이었다. 39개의 화물차에 가득 찬 부패한 시체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화장터의 가마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 캠프에는 32천 명의 수감자가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일부 SS 경비원들은 무기를 쌓아놓았고 다른 경비원들은 여전히 활성화된 막루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독일 측의 명확한 지휘 체계나 연합군의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은 없었다. 한 낮은 계급의 장교가 명확한 문서나 명령 없이 항복을 제안했다. 무엇이 군인들이 경비원들을 합법적인 목표물로 식별하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미 항복한 남자들에게 총을 쏘도록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들이 전쟁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을까? 다하우, 연합군이 발견한 지옥. 1945년 4월 29일 제45 보병사단 썬더버드와 제42 보병사단 레인보우의 미 제7군 부대는 뮌헨으로 진군하던 중 정찰부대가 감시탑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복합단지의 존재를 보고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될 이곳의 접근은 특정 목표의 일부가 아니라 바바리아 수도로 향하는 일반적인 징역의 일환이었다. 제157 보병연대의 펠릭스 L. 스팍스 중령은 캠프 주변에 전술적 배치를 지시했다. 이 초기 정찰에서 캠프 외곽에 방치된 기차편이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그날의 성격을 불가피하게 바꾸어 놓았다. 39개의 화물차는 2,000명 이상의 시체가 부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 기차는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출발했으며 연합군의 진격에 대비해 몇 주 전 발송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기아, 탈수 또는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폭격과 독일의 물류 붕괴로 인해 여정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이 끔찍한 발견 소식은 미군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첫 번째로 목격한 후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제42사단의 윌리엄 카울링 상병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 냄새는 참을 수 없었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다른 인간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주요 캠프에 대한 진입은 무장 공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오쯤 한 대표단이 주요 문 앞에 흰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국제 적십자회의의 대표인 스위스 출신의 빅터 마우러가 23세의 젊은 SS 장교 하일리히 위커와 함께 있었는데 위커는 상급 계층이 도망친 후 명목상 책임자로 남아있었다. 위커는 42사단의 헨링 린덴 준장에게 공식적인 항복을 제안했고 린덴 준장은 미군을 대표하여 항복을 받아들였다. 마우러는 약 32천 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100여 명의 경비병들이 무기를 쌓아두었지만 몇몇 감시탑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군대는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다. 드러난 광경은 모든 예상치를 초과했다. 원래 5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사는 그 수의 5배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뼈만 남은 인간들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미국 군인들에게 기어갔으며 많은 이들이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굶주림, 질병, 절망은 이 캠프를 생과 사의 경계로 변모시켰다. 의무대장 하워드 윌시, 처음으로 진입한 의료진 중 한 명은 발견된 상황을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심각한 전신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부종,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대부분이 정상 체중의 40%에서 60%를 이뤘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실험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 캠프와 분리된 곳에 위치한 화장터는 아마도 이 제거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을 것이다. 1942년에 건설되었고 1943년에 확장된 화장터는 인간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4개의 산업용 화로를 갖추고 있었다. 미군이 들어왔을 때 화로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인체의 잔해가 있었다. 운영 기술자인 막시밀리안 그라브너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로를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장터 옆에 있던 행정 건물에는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처형과 화장에 대한 완고거법이었다. 세심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에는 신원번호, 날짜, 그리고 위조된 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1915년 4월, 이 기록에는 4,000건 이상의 처리가 기록되어 있었고 해방 직전 주에는 하루에 최대 259까지 처리된 날도 있었다. 의료 실험구역은 공식적으로 연구병원으로 지정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추가적인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고문 절차를 위해 얼음물에 수감자를 담그어 인간의 내구성 한계를 연구하는 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대기압 실험, 질병 접종, 독성 실험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해방된 체코의 의사수감자 요제프 힌터마이어는 실험 프로토콜에 대한 즉각적인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강건한 수감자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신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주 베를린으로 과학적 공식 보고서로 보내졌습니다. 인접한 시체 안치소에서는 군인들이 다양한 외과적 절단을 받은 수감자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적 절단, 장기 적출 및 화학물질 실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체는 최근에 부검이 이루어진 흔적을 보였으며 이는 아마도 미군의 도착 몇 시간 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소들의 융합, 시체가 실린 화차, 죽어가는 수감자들, 활동 중인 화장터 및 실험의 증거들은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체적인 공포는 빠르게 책임자들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의료팀들이 수천 명의 생존자를 돌보는 불가능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캠프 내에서 더 어두운 역학이 여러 지점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 아니면 기만, 다하우, 내부의 혼란. 다하우 캠프의 항복은 일반적인 군사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권한의 질서 있는 이전은 없었고 대신 무너져가는 나치 시스템과 이러한 발견을 관리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연합군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휘체계는 분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관인 SS 오버슈튼반네스펀허 에드와드 와이타는 3일 전에 자리를 떠나 티롤로 도망쳤습니다. 항복을 제안한 하인리치 위커는 복합체에 대한 완전한 권한이 없는 하급자였습니다. 이 나치 통제의 붕괴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모순을 반영했습니다. 스위스 적십자 대표인 빅토르 마우레르는 평화로운 전환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전날 다하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위커를 설득하여 최종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감자들의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완고거법이었으며 대신 다가오는 군대에게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상황의 모호성은 캠프 내에서 경비원들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불일치로 드러났습니다. 위커는 약 100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쌓았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현실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후 197년대의 보고서에서는 복합체 전역에 흩어져 있는 300명에서 560명 사이에 SS 대원들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불일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많은 경비원들은 보복을 예상하고 검은 제복을 벗고 민간 의상이나 일반적인 베르마흐트 제복을 입었다. 다른 경비원들은 감시탑에 남아 항복할지 저항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러한 파편화된 항복은 위험한 전술적 모호함을 만들었다. 미군은 항복한 경비원과 잠재적인 활동 중인 위협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었다. 제45 보병사단의 잭 부시에드 중위는 혼란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징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항복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지만 적대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감시탑이 여전히 occupied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항복한 캠프에 들어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상황은 강제 수용소를 해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없어서 복잡해졌다. 군사작전 매뉴얼은 이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SS 경비원을 일반 죄수처럼 다뤄야 할까? 그들은 전투원인가 아니면 범죄자인가? 현장의 모든 장교는 즉각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결정을 즉석에서 내려야 했다. 여러 감시탑에서 SS 경비원들은 캠프 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신경 쓰며 지켜보았다. 일부는 가까이 다가오는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았고 이로 인해 미군의 저격수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간헐적인 총격전은 항복이 완전하지 않았고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제42보병사단의 작전 담당 장교인 릴랜드 톰슨 대위는 행정사무실에서 최근 SS 경비원들을 처치하기 위한 명령이 담긴 문서들을 발견했다. 4월 26일에 작성된 지침은 완전한 철수와 최종 정리를 명령했으며 이는 대규모 학살을 의미하는 암호화된 용어였다. 단 몇 시간 차이로 대규모 학살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캡처된 경비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 린든 장군은 긴급한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임시 지휘소를 설정했다. 제7군 본부에 보낸 초기 보고서는 충격적으로 간결했다. 다하우 캠프 확보, 심각한 인도적 상황, 모든 의료 자원 요청, 약 35천 명의 생존자, 대부분 중증 상태, 대규모 범죄 증거, 캡처된 SS 직원 처리에 대한 지침 요청. 최고 사령부의 답변은 몇 시간 후에야 도착했다. 그때는 사건들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 즉각적인 시각적 공포, 인지된 위협, 전술적 혼란,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부재는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석탄마당,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학살. 다하우 해방 중 여러 폭력 사건 중 석탄마당 사건은 고위 장교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 후의 증언 덕분에 특히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4시 45분경 본 캠프 뒤쪽에 위치한 보조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석탄마당이라고 불린 이 공간은 원래 연료 저장을 위해 사용되던 벽돌로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구역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전술적 필요로 인해 펠릭스 스팍스 대령은 이 지역을 잡힌 SS 경비원들의 일시적인 집합소로 지정했으며 그들의 처리 절차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되기 전에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157 연대 I 중대의 윌리엄 P. 월시 중위는 그곳에 모인 독일 군 포로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 50명의 SS 경비원들이 마당으로 이끌려갔고 그들에게 머리를 감싸고 앉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부는 완전한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웨마크트 유니폼이나 부분적으로 민간 의류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소속을 숨기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감시하기 위해 월시는 19세의 젊은 병사인 버드아이에게 M1919A4 브라우닝 기관총을 운용하게 했습니다. 작은 보병 부대는 마당 양 끝에서 보안장치를 완성했습니다. 스팍스 대령은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감독하고 있었으나 다른 구역에서 즉각적인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포로 그룹이 있다는 긴급한 호출을 받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독일 경비원들은 감시되어야 하지만 학대는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전쟁 포로들임을 명시했습니다. 몇 분 후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월시의 후속 증언에 따르면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포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감시탑에서 총성이 한 발 들렸고 이는 아직 항복하지 않은 독일 경비원의 총소리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즉각적인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포수는 이 움직임을 탈출이나 반란 시도로 해석하고 직접적인 명령 없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연속적인 총격이 앉아있던 포로들을 쓸어버렸고 이로 인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일어나서 달려가려 했고 다른 이들은 바닥으로 몸을 던졌으며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총잡이는 분명히 공황 상태였고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기관총의 소리는 스팍스 대령에게 경고를 보냈고 그는 달려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장면은 그의 보고서와 이후의 증언에 기록되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명백한 충격 상태에서 쓰러진 시체들을 향해 계속해서 발사하며 의미 없는 말을 외쳤습니다. 스팍스 대령은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병사를 그의 위치에서 차기고 총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은 한 청년이었다고 스팍스는 몇 년 후에 말했다. 그는 울고 떨며 그들이 탈출하려 한다고 반복했다. 나는 그를 기계총에서 강제로 떼어내야 했다. 땅에는 12명의 SS 경비원이 죽어 있었고 최소 17명은 다양한 정도로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대령은 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의료 처치를 지시하고 총잡이를 교체시켰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분리되어 군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초기 진단은 전투 피로 증후군과 이 캠프에서 발생한 잔악행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심리적 충격의 심각한 사례를 시사했다. 스팍스는 사건을 찰스 반필 장군에게 보고했다. 반필 장군은 고위 지휘관으로서 몇 시간 후에 다하우에 도착했다. 스팍스의 설명은 직설적이었다.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군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책임자는 해임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명령 없이 개인적인 행위였으며 우리의 지침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이 사건을 체계적인 정책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 조사, 군사정보국 G2 소속의 장교들이 진행한 조사에서 일부 죄수들이 위치를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탈출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감시탑에서의 총격이 미국 총잡이의 반응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하였다. 157대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무단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 보안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총잡이의 심리적 상태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권고되지 않았다. 이 탄광에서의 사건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날 발생한 폭력 사건들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사건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상급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으며 그 비승인된 성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유니폼 없는 정의, 다하에서의 결산. 탄광 사건이 개별 책임이 식별 가능한 고립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다른 보복 행위들은 다하의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더 구조화되지 않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이었고 군사적 안전과 복수의 경계가 감정적으로 폭로된 사건의 충격 속에서 사라진 즉흥적인 정의의 형태를 반영했다. 윌리엄 P. 월시 중위는 대대의 보고서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는 시체들이 실린 화차를 조사한 후 민간인들과 섞여 도망치려는 4명의 SS 경비원들을 붙잡았다. 고의적으로 그는 그들을 약구에 부패한 시체들이 놓인 화차로 인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월시는 4명의 경비병에게 시신이 가득한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몇 분 동안 그 안에 머물도록 강요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게 하고 싶다는 말이 그의 발언이었으며 이는 헨리 웰스 상병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그 후 월시는 제식 권총을 꺼내 화물차 안에서 4명의 독일인을 직접 처형했다. 그의 지휘하에 있던 한 병사가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머리에 추가 사격을 가했다. 이 행위는 석탄마당에서 젊은 사수가 보였던 충동적인 공황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이는 명백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의 행위로서 가해자 본인이 정당화한 의식적인 즉결 처형이었다. 월시는 자신의 책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를 받지도 않았다. 수용소의 또 다른 구역 화장터 근처에서 제42사단의 피터 갤러리 병장은 자신의 개인 일지에 해방된 수감자들 무리가 특히 잔혹했던 한 카풀을 식별한 사건을 기록했다. 그는 병자들을 의료 실험 대상으로 선별했던 인물이었다. 수감자들이 그를 애워쌌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금속 작업장의 도구를 사용했다. 극도로 잔혹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미군 병사들의 묵인하에 수감자들이 집행한 이러한 처형은 또 다른 차원의 단죄를 의미했다. 수감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은 고문자들을 식별하고 처벌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제45사단 의무장교 잭 헬러웰 중위는 상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방된 네덜란드계 유대인 의사에게 노획한 루거 권총을 고의적으로 건네준 사실을 기술했다. 그는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상을 주었다.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준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의무실 선별에 책임이 있다고 직접 확인한 2명의 경비병에게 그것을 사용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밀집해 있던 막사에서는 체력이 남아있는 수감자들 무리가 일반 수감자들 사이에 섞여 도망치려던 카포들을 식별하고 추적했다. 이 카포들은 SS와 협력해 특권을 얻은 죄수들로 독일 경비병들보다도 더 큰 배신자로 여겨져 더욱 증오받았다. 의무장교 마커스 제이 스미스 대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무딘 물체에 맞아 죽은 흔적이 있는 카포들의 시신을 최소 7구 발견했다. 수감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선별에 참여했거나 배급을 훔쳤던 협력자들이었다. 해당 구역에 배치된 병사들은 수감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또 다른 유형의 즉결 처형은 감시탑에서 포로로 잡힌 SS 경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워드 뷰캐넌 중위는 항복한 경비대들이 외벽에 세워져 즉흥적으로 구성된 분대에 의해 처형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로를 받고 모두 시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들 남자들이 전쟁 포로로서의 자격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지침의 부재는 이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매뉴얼은 일반적인 포로에 대한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집단학살 시설에서의 포획에 대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각 부대와 각 장교는 적용 가능한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렸습니다. 하워드 윌시 중위는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이 포로로 잡힌 SS 군인을 고문한 후 차가운 마음으로 그를 처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여, 내가 용서받기를. 하지만 나는 SS의 짐승들이 그들의 포로들에게 저지른 행위를 알게 된 후 아무런 동요 없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즉결 처형은 첫 24시간 동안 복합체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군사 조사관들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약 35명에서 50명 사이의 경비대가 비슷한 환경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출처들은 이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올리며 이는 포로들이 수행한 처형도 포함됩니다. 본부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린든 장군은 신중하게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목표를 확보하는 동안 약 300명의 적대적인 인원이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중립화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전투에서의 정당한 피해와 즉결 처형을 구별하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하우에서의 첫 몇 시간은 미국 군대에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정해진 전투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된 군인들은 전쟁에 알려진 범주를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패배한 적이 아니라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설계된 산업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전쟁 범죄 또는 정당화된 처벌, 최고 사령부의 침묵. 유럽 전쟁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재판이 대량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범주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최고 사령부는 내부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다하우 해방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의 행정적 및 법적 처리 방식은 법적 및 정치적 고려사항을 드러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사건에 대해 거의 즉시 통보를 받았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모본부에 보낸 메모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우리 군은 악명 높은 다카우 강제수용소를 해방시키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약 32,000명의 수감자가 해방되었지만
수용소에 300명의 SS 경비병은 신속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무력화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전투에서의 전사, 탈출 시도 중의 사망 또는 즉결 처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으로 타협적인 범주화를 피하면서 보고 의무를 다했다. 동시에 아이젠하워는 발견된 조건을 철저히 문서화하라고 명령했다. 신호군의 사진작가들은 수용소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인된 기자들은 즉시 초청되었고 미국 의회의 대표단은 유럽으로 보내져 대량 학살의 증거를 목격했다. 앞으로 누구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아이젠하워는 부인 가능성을 예상하며 설명했다. 나치의 공포를 문서화하는 데 집중한 이 자원은 공식적인 우선순위를 암묵적으로 설정했다. 주목은 적의 범죄에 집중될 것이며 해방군의 가능한 위반 사항에는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다카오가 연합군의 명령 체계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수척해진 수감자들과 시체로 가득 찬 화물차의 사진이 군사적 의사결정 센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즉결 처형 문제는 내부 행정적 채널로 밀려났다. 윌리엄 퀸 중령 제7군 정보 책임자는 신중한 조사를 명령했으며 이는 군 법무부의 장교들에게 맡겨졌다. 1945년 5월과 6월 사이에 수행된 이 검토는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결론은 실제로 항복한 경비병들에 대한 처형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전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첫 번째 전투부대가 맞닥뜨린 조건을 고려할 때 정의나 공정성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어려운 작업을 요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7군의 법률 자문관이자 이후 워터게이트 스캔들 동안 특별검사였던 레온 자워스키 중령은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당시 제3군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에게 보낸 메모에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병사들을 기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나치 범죄자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가는 당시의 복잡한 고려사항을 반영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계획되고 있었고 미국은 나치 범죄를 심판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요약 처형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은 이러한 입장을 위협하고 적의 선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패치 중장 제7군 사령관은 사건을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간단한 메모로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된 상황에 대한 선례가 없고 관련된 직원들에게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결정은 공식 발표나 공개 성명 없이 명령 체인을 통해 신중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후반까지 다카오에서의 처형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와 관련된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팍스 대령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작전 보고서에는 처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보안 사건이나 무단 사용된 힘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육군 역사센터에서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항상 그것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자신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법 절차의 부재는 완전한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에 연루된 여러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신중하게 전출되었습니다. 석탄 야드에서의 기관총 사수는 현역에서 제외되고 정신과 평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월시와 같은 장교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 업무로 재배치되었지만 계급은 유지되었고 전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전쟁부서는 이 상황을 범죄 사건이 아닌 내부 보안 문제로 처리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독일의 피해자가 목표 확보 중 중립화 또는 작전 상황에서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합법적인 전투와 요약 처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 없는 정의, 다하에서의 결산. 탄광 사건이 개별 책임이 식별 가능한 고립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다른 보복 행위들은 다하의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더 구조화되지 않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이었고 군사적 안전과 복수의 경계가 감정적으로 폭로된 사건의 충격 속에서 사라진 즉흥적인 정의의 형태를 반영했다. 윌리엄 P. 월시 중위는 대대의 보고서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는 시체들이 실린 화차를 조사한 후 민간인들과 섞여 도망치려는 4명의 SS 경비원들을 붙잡았다. 고의적으로 그는 그들을 약구에 부패한 시체들이 놓인 화차로 인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월시는 4명의 경비병에게 시신이 가득한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몇 분 동안 그 안에 머물도록 강요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게 하고 싶다. 는 말이 그의 발언이었으며 이는 헨리 웰스 상병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그 후 월시는 제식 권총을 꺼내 화물차 안에서 4명의 독일인을 직접 처형했다. 그의 지휘하에 있던 한 병사가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머리에 추가 사격을 가했다. 이 행위는 석탄마당에서 젊은 사수가 보였던 충동적인 공황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이는 명백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의 행위로서 가해자 본인이 정당화한 의식적인 즉결 처형이었다. 월시는 자신의 책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를 받지도 않았다. 수용소의 또 다른 구역 화장터 근처에서 제42사단의 피터 갤러리 병장은 자신의 개인 일지에 해방된 수감자들 무리가 특히 잔혹했던 한 카포를 식별한 사건을 기록했다. 그는 병자들을 의료 실험 대상으로 선별했던 인물이었다. 수감자들이 그를 애워쌌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금속 작업장의 도구를 사용했다. 극도로 잔혹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미군 병사들의 묵인하에 수감자들이 집행한 이러한 처형은 또 다른 차원의 단죄를 의미했다. 수감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은 고문자들을 식별하고 처벌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제45사단 의무장교 잭 헬러웰 중위는 상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방된 네덜란드계 유대인 의사에게 노획한 루거 권총을 고의적으로 건네준 사실을 기술했다. 그는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상을 주었다.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준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의무실 선별에 책임이 있다고 직접 확인한 2명의 경비병에게 그것을 사용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밀집해 있던 막사에서는 체력이 남아있는 수감자들 무리가 일반 수감자들 사이에 섞여 도망치려던 카포들을 식별하고 추적했다. 이 카포들은 SS와 협력해 특권을 얻은 죄수들로 독일 경비병들보다도 더 큰 배신자로 여겨져 더욱 증오받았다. 의무장교 마커스 제이 스미스 대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무딘 물체에 맞아 죽은 흔적이 있는 카포들의 시신을 최소 7구 발견했다. 수감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선별에 참여했거나 배급을 훔쳤던 협력자들이었다. 해당 구역에 배치된 병사들은 수감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또 다른 유형의 즉결 처형은 감시탑에서 포로로 잡힌 SS 경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워드 뷰캐넌 중위는 항복한 경비대들이 외벽에 세워져 즉흥적으로 구성된 분대에 의해 처형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로를 받고 모두 시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들 남자들이 전쟁 포로로서의 자격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지침의 부재는 이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매뉴얼은 일반적인 포로에 대한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집단학살 시설에서의 포획에 대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각 부대와 각 장교는 적용 가능한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렸습니다. 하워드 윌시 중위는 그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이 포로로 잡힌 SS 군인을 고문한 후 차가운 마음으로 그를 처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여,
내가 용서받기를. 하지만 나는 SS의 짐승들이 그들의 포로들에게 저지른 행위를 알게 된 후 아무런 동요 없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즉결 처형은 첫 24시간 동안 복합체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군사 조사관들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약 35명에서 50명 사이의 경비대가 비슷한 환경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출처들은 이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올리며 이는 포로들이 수행한 처형도 포함됩니다. 본부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린든 장군은 신중하게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목표를 확보하는 동안 약 300명의 적대적인 인원이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중립화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전투에서의 정당한 피해와 즉결 처형을 구별하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하웨에서의 첫 몇 시간은 미국 군대에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정해진 전투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된 군인들은 전쟁에 알려진 범주를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패배한 적이 아니라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설계된 산업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제45 보병사단 썬더버드와 제42 보병사단 레인보우의 미 제7군 부대는 뮌헨으로 진군하던 중 정찰 부대가 감시탑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복합단지의 존재를 보고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될 이곳의 접근은 특정 목표의 일부가 아니라 바바리아 수도로 향하는 일반적인 징역의 일환이었다. 제157 보병연대의 펠릭스 L. 스파크스 중령은 캠프 주변에 전술적 배치를 지시했다. 이 초기 정찰에서 캠프 외곽에 방치된 기차편이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그날의 성격을 불가피하게 바꾸어 놓았다. 35개의 화물체는 2,000명 이상의 시체가 부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 기차는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출발했으며 연합군의 진격에 대비해 몇 주 전 발송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기아, 탈수 또는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폭격과 독일의 물류 붕괴로 인해 여정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이 끔찍한 발견 소식은 미군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첫 번째로 목격한 후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제42사단의 윌리엄 카울링 상병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 냄새는 참을 수 없었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다른 인간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주요 캠프에 대한 진입은 무장 공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오쯤 한 대표단이 주요 문 앞에 흰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국제적십자회의의 대표인 스위스 출신의 빅터 마우러가 23세의 젊은 SS 장교 하일리히 위커와 함께 있었는데 위커는 상급 계층이 도망친 후 명목상 책임자로 남아있었다. 위커는 42사단의 헨닝 린덴 준장에게 공식적인 항복을 제안했고 린덴 준장은 미군을 대표하여 항복을 받아들였다. 마우러는 약 32,00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100여 명의 경비병들이 무기를 쌓아두었지만 몇몇 감시탑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군대는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다. 드러난 광경은 모든 예상치를 초과했다. 원래 5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사는 그 수의 5배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뼈만 남은 인간들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미국 군인들에게 기어갔으며 많은 이들이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굶주림, 질병, 절망은 이 캠프를 생과 사의 경계로 변모시켰다. 의무대장 하워드 윌시, 처음으로 진입한 의료진 중 한 명은 발견된 상황을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심각한 전신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부종,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대부분이 정상 체중의 40%에서 60%를 이뤘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실험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 캠프와 분리된 곳에 위치한 화장터는 아마도 이 제거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을 것이다.
1942년에 건설되었고 1943년에 확장된 화장터는 인간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4개의 산업용 화로를 갖추고 있었다. 미군이 들어왔을 때 화로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인체의 잔해가 있었다. 운영기술자인 막시밀리안 그라브너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로를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장터 옆에 있던 행정 건물에는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처형과 화장에 대한 완고거법이었다. 세심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에는 신원번호, 날짜, 그리고 위조된 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1945년 4월, 이 기록에는 4,000건 이상의 처리가 기록되어 있었고 해방 직전 주에는 하루에 최대 259까지 처리된 날도 있었다. 의료실험구역은 공식적으로 연구병원으로 지정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추가적인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고문 절차를 위해 얼음물에 수감자를 담그어 인간의 내구성 한계를 연구하는 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대기압 실험, 질병 접종, 독성 실험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해방된 체코의 의사수감자 요제프 힌터마이어는 실험 프로토콜에 대한 즉각적인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강건한 수감자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신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주 베를린으로 과학적 공식 보고서로 보내졌습니다. 인접한 시체 안치소에서는 군인들이 다양한 외과적 절단을 받은 수감자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적 절단, 장기 적출 및 화학 물질 실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체는 최근에 부검이 이루어진 흔적을 보였으며 이는 아마도 미군의 도착 몇 시간 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소들의 융합, 시체가 실린 화차, 죽어가는 수감자들, 활동 중인 화장터 및 실험의 증거들은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체적인 공포는 빠르게 책임자들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의료팀들이 수천 명의 생존자를 돌보는 불가능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캠프 내에서 더 어두운 역학이 여러 지점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범죄 또는 정당화된 처벌, 최고 사령부의 침묵, 유럽 전쟁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재판이 대량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범주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최고 사령부는 내부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다하우 해방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의 행정적 및 법적 처리 방식은 법적 및 정치적 고려사항을 드러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사건에 대해 거의 즉시 통보를 받았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모본부에 보낸 메모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우리 군은 악명 높은 다카우 강제수용소를 해방시키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약 32,000명의 수감자가 해방되었지만 수용소에 300명의 SS 경비병은 신속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무력화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전투에서의 전사, 탈출 시도 중의 사망 또는 즉결 처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으로 타협적인 범주화를 피하면서 보고 의무를 다했다. 동시에 아이젠하워는 발견된 조건을 철저히 문서화하라고 명령했다. 신호군의 사진작가들은 수용소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인된 기자들은 즉시 초청되었고 미국 의회의 대표단은 유럽으로 보내져 대량 학살의 증거를 목격했다. 앞으로 누구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아이젠하워는 부인 가능성을 예상하며 설명했다. 나치의 공포를 문서화하는 데 집중한 이 자원은 공식적인 우선순위를 암묵적으로 설정했다. 주목은 적의 범죄에 집중될 것이며 해방군의 가능한 위반 사항에는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다카우가 연합군의 명령체계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수척해진 수감자들과 시체로 가득 찬 화물차의 사진이
군사적 의사결정 센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즉결 처형 문제는 내부 행정적 채널로 밀려났다. 윌리엄 퀸 중령 제7군 정보 책임자는 신중한 조사를 명령했으며 이는 군 법무부의 장교들에게 맡겨졌다. 1945년 5월과 6월 사이에 수행된 이 검토는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결론은 실제로 항복한 경비병들에 대한 처형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전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첫 번째, 전투부대가 맞닥뜨린 조건을 고려할 때 정의나 공정성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어려운 작업을 요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7군의 법률 자문관이자 이후 워터게이트 스캔들 동안 특별검사였던 레온 자워스키 중령은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당시 제3군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에게 보낸 메모에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병사들을 기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나치 범죄자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가는 당시의 복잡한 고려사항을 반영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계획되고 있었고 미국은 나치 범죄를 심판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요약 처형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은 이러한 입장을 위협하고 적의 선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패치 중장 제7군 사령관은 사건을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간단한 메모로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된 상황에 대한 선례가 없고 관련된 직원들에게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결정은 공식 발표나 공개 성명 없이 명령 체인을 통해 신중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후반까지 다카우에서의 처형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와 관련된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팍스 대령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작전 보고서에는 처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보안 사건이나 무단 사용된 힘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육군 역사센터에서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항상 그것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자신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법 절차의 부재는 완전한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에 연루된 여러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신중하게 전출되었습니다. 석탄 야대에서의 기관총 사수는 현역에서 제외되고 정신과 평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월시와 같은 장교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 업무로 재배치되었지만 계급은 유지되었고 전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전쟁부서는 이 상황을 범죄 사건이 아닌 내부 보안 문제로 처리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독일의 피해자가 목표 확보 중 중립화 또는 작전 상황에서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합법적인 전투와 요약 처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제45 보병사단 썬더버드와 제42 보병사단 레인보우의 미 제7군 부대는 뮌헨으로 진군하던 중 정찰 부대가 감시탑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복합단지의 존재를 보고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될 이곳의 접근은 특정 목표의 일부가 아니라 바바리아 수도로 향하는 일반적인 징역의 일환이었다. 제157 보병연대의 펠릭스 L. 스팍스 중령은 캠프 주변에 전술적 배치를 지시했다. 이 초기 정찰에서 캠프 외곽에 방치된 기차편이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그날의 성격을 불가피하게 바꾸어 놓았다. 39개의 화물체는 2,000명 이상의 시체가 부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 기차는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출발했으며 연합군의 진격에 대비해 몇 주 전 발송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기아, 탈수 또는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폭격과 독일의 물류 붕괴로 인해 여정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이 끔찍한 발견 소식은 미군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첫 번째로 목격한 후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제42사단의 윌리엄 카울링 상병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 냄새는 참을 수 없었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다른 인간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주요 캠프에 대한 진입은 무장 공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오쯤 한 대표단이 주요 문 앞에 흰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국제 적십자 회의의 대표인 스위스 출신의 빅터 마우러가 23세의 젊은 SS 장교 하일리히 위커와 함께 있었는데, 위커는 상급 계층이 도망친 후 명목상 책임자로 남아 있었다. 위커는 42사단의 헨닝 린덴 준장에게 공식적인 항복을 제안했고, 린덴 준장은 미군을 대표하여 항복을 받아들였다. 마우러는 약 32,00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100여 명의 경비병들이 무기를 쌓아두었지만 몇몇 감시탑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군대는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다. 드러난 광경은 모든 예상치를 초과했다. 원래 5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사는 그 수의 5배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뼈만 남은 인간들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미국 군인들에게 기어갔으며 많은 이들이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굶주림, 질병, 절망은 이 캠프를 생과 사의 경계로 변모시켰다. 의무대장 하워드 윌시, 처음으로 진입한 의료진 중 한 명은 발견된 상황을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심각한 전신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부종,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대부분이 정상 체중의 40%에서 60%를 이뤘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실험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 캠프와 분리된 곳에 위치한 화장터는 아마도 이 제거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을 것이다. 1942년에 건설되었고 1943년에 확장된 화장터는 인간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4개의 산업용 화로를 갖추고 있었다. 미군이 들어왔을 때 화로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인체의 잔해가 있었다. 운영기술자인 막시밀리안 그라브너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로를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장터 옆에 있던 행정 건물에는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처형과 화장에 대한 완고거법이었다. 세심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에는 신원번호, 날짜, 그리고 위조된 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1945년 4월, 이 기록에는 4,000건 이상의 처리가 기록되어 있었고 해방 직전 주에는 하루에 최대 259까지 처리된 날도 있었다. 의료실험구역은 공식적으로 연구병원으로 지정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추가적인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고문 절차를 위해 얼음물에 수감자를 담그어 인간의 내구성 한계를 연구하는 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대기압 실험, 질병 접종, 독성 실험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해방된 체코의 의사수감자 요제프 힌터마이어는 실험 프로토콜에 대한 즉각적인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강건한 수감자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신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주 베를린으로 과학적 공식 보고서로 보내졌습니다. 인접한 시체 안치소에서는 군인들이 다양한 외과적 절단을 받은 수감자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적 절단, 장기 적출 및 화학 물질 실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체는 최근에 부검이 이루어진 흔적을 보였으며 이는 아마도 미군의 도착 몇 시간 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소들의 융합, 시체가 실린 화차, 죽어가는 수감자들, 활동 중인 화장터 및 실험의 증거들은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체적인 공포는 빠르게 책임자들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의료팀들이 수천 명의 생존자를 돌보는 불가능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캠프 내에서 더 어두운 역학이 여러 지점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